67세에 처음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건 우스운 일이다. 퇴직 후 3년간 집에서 뒹굴거리던 나에게 딸이 던진 제안이었다. 아빠, 우리 가게 밤에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딸의 목소리엔 미안함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다. 40년간 교단에 섰던 내가 이제 편의점 직원이라니. 하지만 텅 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했다. 첫 근무날 새벽 1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 얼굴을 비췄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는 모두 깊은 사연이 숨어 있었다. 첫 번째 장, 생일 케이크와 한 통의 전화. 첫날 밤 2시쯤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다.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뛰어들어왔다. 헬멧도 벗지 않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케이크 있나요? 급했어요. 목소리가 다급했다. 나는 냉장고로 가서 작은 생일 케이크를 꺼내 계산대에 놓았다. 딸기가 올라간 조그만 케이크였다. 15,000원입니다. 그가 카드를 내밀었다. 그런데 결제기에서 승인 거절이라는 차가운 메시지가 떴다. 한도 초과. 그 순간 배달기사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랐다. 아, 안 돼. 아들 생일인데. 오늘이 지나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큰 덩치의 남자가 편의점 한복판에서 울음을 참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교사 시절에도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원칙을 지켰다. 남의 일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의 떨리는 어깨를 보고 있자니 어느새 지갑을 꺼내고 있었다. 제가 계산할게요. 나중에 갚으시고요. 내 카드로 결제음이 삐 하고 울렸다. 배달기사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감사의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다. 그러더니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우리 아들 생일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나는 어색해서 고개를 돌렸다.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차갑게 말했지만 그가 케이크 상자를 소중히 안고 뛰어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오토바이 시동 소리가 멀어져 갔다. 새벽 7시 교대 시간이 되어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쓸쓸한 정적이 나를 맞았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67번째 생일을 편의점에서 보낸 셈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뭔가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낸 것 같았다. 두 번째 장, 삼각김밥 도둑의 정체. 일주일쯤 지났을 때 묘한 일이 생겼다. 매일 새벽 4시쯤 삼각김밥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이다. 처음엔 내가 착각한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 연속 같은 일이 벌어지자 CCTV를 확인해봤다. 화면 속에는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나와 있었다. 작고 말랐다. 교복은 낡아서 소매 끝이 해져 있었고 신발도 밑창이 닳아 있었다. 아이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삼각김밥 하나를 재빨리 집어들었다. 그러더니 구석에 숨어서 급하게 먹었다. 먹는 모습이 마치 며칠을 굶은 것처럼 간절했다. 처음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 도둑질은 도둑질이니까. 하지만 며칠을 더 지켜보니 그 아이만의 패턴이 보였다. 항상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참치마요 삼각김밥을 가져갔다. 그런데 어떤 날은 돈을 세어보더니 가져가지도 않고 그냥 나가기도 했다. 아마 양심이 찔렸던 모양이다. 금요일 밤 드디어 그 아이와 마주쳤다. 문이 열리자 아이가 들어왔는데 나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너 매일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아이는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다. 두 손을 주먹 쥔 채 벽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죄송해요. 전 배고프니?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나 보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복잡했다. 부모님이 작년에 이혼하신 후 치매 초기인 할머니와 단둘이 산다고 했다. 할머니는 가끔 밥 해주는 걸 깜빡하시고 용돈도 제대로 주지 못하신다고. 그렇다고 훔치면 되는 거니? 아니에요. 아이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매일 새벽에 와서 가게 청소 좀 도와줘. 대신 삼각김밥 하나씩 줄게. 아이의 눈이 번쩍 열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더니 정말요? 그 작은 목소리에 얼마나 많은 희망이 담겨 있던지.
그날부터 아이는 매일 새벽 4시에 와서 가게를 말끔히 정리했다. 걸레질도 하고 상품도 가지런히 배열했다. 일하는 모습이 제법 야무졌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계산대 옆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고맙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 짧은 글을 읽으면서 40년 교직 생활 중 받았던 어떤 상장이나 감사패보다도 가슴이 뜨거워졌다. 세 번째 장, 사라진 반지와 되찾은 추억. 단골 노부부가 있다. 매일 새벽 6시면 산책 나온 김에 우유 한 팩과 바나나 한 송이를 사가시는 분들이다. 할아버지는 70대 중반, 할머니는 70대 초반쯤 되어 보인다. 항상 손을 꼭 잡고 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런데 어느 수요일 새벽, 할머니가 울상을 하며 혼자 들어오셨다. 평소 화나던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했다. 아저씨, 혹시 여기서 반지 안 보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왼손 약지를 보니 정말로 결혼 반지가 없었다.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50년 동안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는데. 그때 할아버지도 허둥지둥 뛰어들어오셨다. 평소 반듯하던 옷매무새도 흐트러져 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다. 분명 집 안 곳곳을 뒤지고 오신 모양이었다. 여보, 찾았어? 아니, 없어. 할머니가 다시 울먹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면서도 자신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50년 전에 제가 끼워드린 반지인데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다. 나는 즉시 CCTV를 확인했다. 어제 새벽 이 시간대 영상을 되돌려보니 두 분이 평소처럼 들어와서 우유와 바나나를 고르는 모습이 나왔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할머니가 바나나를 고르려고 손을 뻗는 순간 반지가 살짝 빠지는 게 보였다. 아, 여기서 빠졌네요. 하지만 반지가 어디로 떨어졌는지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다. 과일 진열대 쪽인 것 같기도 하고 쓰레기통 쪽인 것 같기도 했다. 혹시 쓰레기통에? 할아버지와 나는 즉시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다. 삼각김밥 포장지, 음료수 캔, 과자 봉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할머니는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제발, 제발 하고 중얼거리고 계셨다. 한 20분쯤 뒤졌을까? 할아버지가 삼각김밥 포장지를 펼치던 순간 그 안에서 작은 금반지가 굴러나왔다. 아, 있다.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그러더니 펑펑 울기 시작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할아버지는 반지를 휴지로 정성스럽게 닦아서 다시 할머니 손가락에 끼워드렸다. 마치 50년 전 결혼식 때처럼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다시 첫날처럼 살자고, 여보. 응, 그러자.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집 서랍 깊숙이 넣어둔 아내의 반지를 생각했다. 3년 동안 꺼내보지도 못했던 그 반지를 그날 집에 가서 처음으로 그 서랍을 열어봤다. 네 번째 장, 술 취한 아버지의 눈물. 매일 밤 11시쯤 오는 단골이 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인데 항상 소주 한 병과 건어물 안주를 사간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지만 어딘지 모르게 구부정하다. 말수도 적고 인사도 건성으로 한다. 계산할 때 돈을 내미는 손에서 기름 냄새가 났다. 아마 공장에서 일하는 모양이었다. 솔직히 처음엔 좀 불편했다. 술 냄새도 나고 표정도 어둡고 가끔 혼잣말도 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금요일 밤 그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취해서 왔다. 걸음걸이도 비틀거렸고 얼굴도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소주를 집어들면서 중얼거렸다. 딸 결혼식인데요. 오지 말래요. 네? 나도 모르게 되물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딸이 결혼하는데 아빠는 오지 말래요. 창피하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큰 덩치의 남자가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떨고 있었다. 왜요? 왜 못 가시는데요? 전과 때문에요. 술주정하다가 싸움을 했거든요. 그것도 딸 앞에서요. 그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돈도 없어요. 딸한테 해준 것도 없고요. 결혼식 비용도 못 보태줬어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내 딸도 나를 편의점 알바로 부르면서 미안해했는데 이 사람은 나의 딸의 인생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딸한테 먼저 연락해보세요. 뭐라고 해요? 축하한다고요. 아버지가 먼저 축하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도 문자라도 보내보세요. 돈이나 선물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날 밤 그는 술을 사지 않고 그냥 갔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매일 와서 딸 이야기를 했다.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사위는 어떤 사람인지,
처음엔 문자 답장이 없다고 했다가 사흘 후엔 답장이 왔다고 했다. 일주일 후엔 딸이 와도 된다고 했다며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다. 그때서야 그의 진짜 얼굴을 알 수 있었다. 웃으면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사실은 따뜻한 사람이었다. 5번째 장 기타를 든 청년. 편의점 앞 파란 벤치에서 매일 기타를 치는 청년이 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머리카락이 좀 길고 옷차림은 소박하다. 동네 어른들은 시끄럽다고 불평하지만 나는 그의 음악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끔 알고 있는 노래를 연주하면 따라 흥얼거리기도 했다. 문제는 그 청년이 돈을 못 벌어서 곧방을 빼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들어와서 컵라면을 사면서 중얼거렸다. 이번 달이 마지막이네.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새벽 경찰이 편의점에 왔다.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 때문이었다. 다행히 돈은 그대로 있는데 라면 서너 개와 음료수 몇 개가 없어진 것이다.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찰관이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저 기타 치는 애 아십니까? 매일 여기서 어슬렁거리는 애라는데요. 나는 깜짝 놀랐다. 잠깐만요. CCTV를 다시 천천히 보니 범인은 따로 있었다. 새벽 5시쯤 검은 후드티를 입고 마스크를 쓴 다른 사람이었다. 체격도 다르고 움직임도 달랐다. 기타 청년은 그때 벤치에서 자고 있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경찰관이 다시 화면을 보더니 아, 그러네요. 하고 돌아갔다. 다음 날 밤 기타 청년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다. 아저씨, 저 때문에 고생하셨죠? 경찰서에서 전화 왔는데.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무고한 사람을 범인 취급할 수는 없지. 그때 청년이 나를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혹시 20년 전에 서울중학교에서 국어 선생님 하신 적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지? 저 그때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김성호 선생님 맞죠? 순간 기억이 났다. 항상 기타를 메고 다녔던 학생. 쉬는 시간마다 계단에서 기타를 치던 아이. 정민이? 네,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늦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 순간 2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정민이가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다른 선생님들은 현실을 바라고 했지만 나는 달랐다. 늦어도 괜찮다. 포기하지만 말라고 했었다. 아직도 음악해? 네. 비록 이렇게 길거리에서지만 나는 그때 깨달았다. 그 말을 이제 나 자신에게도 해줄 때가 되었다는 걸. 67세라고 늦은 게 아니라는 걸.